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서 발표할 자료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크게 이루어지고 이 이룬 것들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 학생들 지도를 한 13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지금 거의 한 25년 넘게 했고요. 그것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거의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침을 주시고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거의 매일 한 자씩 한 줄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노하우가 다 묻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랑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이 제 강의를 듣고요 이제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그럴 때 꼭 한 학기에 한두 명씩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인생에 뭔가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꼭 한두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최저점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네, 그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어떤 놈이 찾아가지고 막 벌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꿈을 꾸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져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잘 이루었어요. 운이 좋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하는 게 학생들에게, 특히 요즘에 젊은 학생들에게는 뭘 알려주려고 하면 꼰대라고 해가지고요 안 듣고,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알려줄 테니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방법에 맞다고 생각하면 생각 한번 해봐라, 따라하면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향, 사람의 성향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은쟁반하고 집안에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이 은쟁반 보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든 은쟁반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왕이면 질그릇이 은쟁반으로 바뀌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면 내 자식은. 그런데 그걸 바꾸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꿔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서양의 문명을, 갈릴레이 전까지는 동양이 더 문화가 부흥했었거든요. 모든 그 화약, 나침반, 종이가 다 동양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갈릴레이의 항해술을 가지고 서양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의 지구가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 그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한 말입니다. 가르칠 수는 없다. 그냥 깨닫는 걸 도울 뿐이다. 네. 저는 감히 여기다가 생각은 못하고,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바꿔주신다. 그 어떻게 하면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부가 있어요. 어촌 마을에 어부가 있는데요. 조각배 하나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전 재산이에요. 이 조각배를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뭐 먹을 만큼 또 필요한 만큼 고기 잡아서 이제 사는 그런 어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부 마을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지만 선장이 되겠다고 고기는 안 잡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어망 만들고 뭐 배 만들고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부를 한다 그러면 A 아버지 택하시겠어요? B 아버지 택하시겠어요? B?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 학생들은 A 아버지요 이래요. 그러면 본인은 A 하고 싶어? B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A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전히 어부 A는 그냥 그 점점 배는 낡아지고 애들은 커가는데 돈은 많이 쓸 곳은 많아지는데 벌이는 점점 더 조금씩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배하고 그물을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때로 만선이 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이 고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저기 옆집 사람들 다 불러다가 뭐 고기를 가공하고 팔고 해가지고 돈 쓸 시간이 없이, 잠잘 시간이 없이 일을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 그러면 A 아버지가 좋아요? B 아버지가 좋아요? 당연히 B 아버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현실에서는 나 편하게 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감내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B 아버지를 막 비난하거든요. 게으른 사람, 뭐 한량이라 그러고요. 그러다가 대박 나면 와 하고 부러워해. 나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B 아버지는 돈이 많이 벌리고 주변에서 존경한다고 하고 막 부리고 너 막 잘라, 너 승진시켜줘 하고 이렇게 전횡을 다 하다 보니 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 척이 10척 돼가지고요. 재벌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일에 치여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관습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이 뭐 밥을 먹든지 마누라가 어디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는 대로 지 팔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닥쳐오는 이 큰 돈덩어리에 이렇게 묻혀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 우리 신앙인 같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스톱하자. 그리고 이 배는 다른 사람한테 주자.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중단시키고 이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누는 게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자녀 아니면 가족, 부인한테 나누겠죠. 시간도 나눠주고 자녀들한테 그 어부 A, 처음에 어부 B가 꿈꿀 때 그런 고통도 이야기해주고 야 너는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빠가 배가 10척인데 너는 아마 100척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경로도 주고 주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나누는 삶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모은 것에 습관되어 있잖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돈만 모아본 사람들은 이게 설렁탕 한 그릇도 보통밖에 못 먹어요. 꽃배기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0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져요? 그거를 자식이 가져요. 죽고 나면 이제 국가가 한 40% 가져가고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나눠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 중에 부잣집으로 저렇게 어부 B처럼 사시다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자녀들이 어떻게 저는 부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집 자녀들이 왔어요. 엄청 골치 아파요. 장남이 좀 이렇게 돈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장남이 나타나니까 또 그 말을 또 조용히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나눠야 된다. 근데 못 나눠요. 대부분 못 나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없으면 그냥 어부 A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선대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나누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볼게요. 꿈은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꿈이 있어야 공부도 재밌대요. 나는 의대 갈 거야. 나는 법대 가가지고 판사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어야 공부가 재밌잖아요. 근데 한 7, 8년 전에 TV 광고에 야 이놈아 공부해라.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게 한번 TV 방송에 공익방송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너는 또 공부 싫어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야 너는 돈을 많이 벌어봐라. 그렇게 그러면 돈 버는 게 뭔가를
엄마 아빠가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되게 어떻게 꿈을 꾸냐면 저의 경우는 아버지가 홀랑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게 뭔가 좀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범위가 이게 나를 위한 꿈이 있고요. 가족을 위한 꿈이 있고 공동체를 위한 꿈이 있고 국가를 위한 꿈이 있고 인류를 위한 꿈이 있어요. 그 표시한 대로 가족을 위해서 가장 조선시대 때 큰 재산을 남겨준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가지고 얘들한테 그걸 남겨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무덤은 팍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재산은 자손들에게 상속을 못하게 환수법이 돼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신 분은 도상 안창호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한테 어부 A 같은 어부 B 같은 생활을 했죠. 맨날 뭐 아버지 얼굴도 보기 힘들고 이러시다가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상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은 국가에서 지금 영웅 대접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되게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민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 우리 한국에도 돌아가셨는데 그 LA 코리아타운에 안창호 선생에 대한 안창호 교차로가 있다니까요. 더 좋은 거는요. 이 주변의 카운티에 그 공원에요. 안창호 동상이 마하트마 간디하고 여기 마르틴 루터 킹하고 함께 동상이 서 있어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꿈을 어디다 꾸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창호 자손들은 얼마나 프라이드 느끼겠습니까? 더 큰 거, 인류를 위하여 꿈을 꾸시다가 가신 예수님. 불과 성경에 3년 역사밖에 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그 생애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동경하면서 그 예수님을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가 지주가 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 하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꾸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꿈이 없어요. 대부분들. 그거 되겠어. 어제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큰 꿈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범한 게 되게 중요해.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그 꿈 꿔가지고 대박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꿈을 전교 1등이 꼴등이 보기에는 되게 고생한 것 같지만 1등에 대한 황홀이 얼마나 큰데 그 열정이 재밌어서 하는 거야. 1등이 힘들으면 힘든 사람은 절대로 공부해서 1등 못해. 공부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운이 좋게 생각보다 훨씬 더 꿈을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역사에서 보시겠지만 비참해요. 예를 들면 줄리어스 시저, 로마를 최고로 크게 왕성하신 한 그 권력욕 때문에 블루투스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가장 믿는 신하한테. 그 죽는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을 때 괴로우면 죽고 나서도 괴로울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파리 시내에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지금 존경받습니까? 별로잖아요. 그럼 무덤만 화려하지 들어간 사람이 죽음이 인생이 무상해. 이 정도밖에 인류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진시황제. 죽기 싫으니까 죽지 않은 약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40대 초반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정 회장님 돌아가실 때 우리 종가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그게 뭐예요? 본인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미국의 지금을 만드는 조지 워싱턴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살던 농장에
조그맣게 그냥 그 무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후손들이 우리 위대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현하신 분인데 무덤이 초라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조금 예쁘게 만들어 놨다. 그 나폴레옹 무덤하고 진시황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 전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냐면요. 미국은 미국 중심의 학교, 교회를 우리한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화여대나 또 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유럽의 신부님들은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소록도의 나환자촌. 다 유럽에서 오신 간호사님,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하신 것들. 그리고 큰 병원들은 대부분 보면 유럽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세계 뭐 10대, 15대 강국이 돼가지고 EDCF 차관 가지고 이제 후진국도 도와주고 우리도 이화여대가 또 이화스럽게 만들어서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켜쥐는 사람하고 나눠주는 사람하고 그 죽고 나서 큰 차이예요. 죽을 때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니까. 근데 자식한테 남겨줬으면 자식이 부모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큰 돈 남겨줬는데. 하늘에서 보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이 아껴가지고 짜장면 곱빼기를 못 드시고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이신데 그 돈을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는데 자식들이 나무집 제사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비전을 만들까? 제가 40대 중반에 이걸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책을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책 속에 아이덴티티 코드라는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됐는데 그걸 보고 자기의 꿈을 어떻게 막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있어서 너무 감동 깊게 읽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했던 일이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흥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침체되고 의기소침이 되는가,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할까를 한번 써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1번 표를 가지고 엑셀로 에너지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꼭지점 2개가 튀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되게 나는 에너지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기심이 충족될 때 이때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컸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럼 이런 일이 앞으로 뭐지? 하고 하면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삶의 목표,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이때 만든 게 이제 꼭 아무한테도 말해주세요. 마누라도 모릅니다. 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허황된 일들이 많이 그걸 써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남들이 이 조소를 하면 창피하니까 혼자만 한 1, 2년에 한두 번씩 업데이트 합니다. 지금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지금 최근에 나의 기도하고 있는 비전은 교육으로 사회를 봉사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꿈에 대한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 꿈이 이 20대 중반에 집안의 부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래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웬만한 거 원하면 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상경이어가지고 부유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꿈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죠, 뭐 이대로. 그런데 이제 5.18 사태가 일어나고 자금이 경색이 되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문제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회사들이 많이 부도났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군대에 상병으로 있을 때 집에를 가봤더니 온통 빨간 딱지 천국이에요. 막 뭐 찬장에도 붙어 있고요. 막 이게 뭐요? 그러니까 손대면 뭐 형사원 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끌려간다고 써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오형제 장남에 자기가 한 몇 대째 내려온 제가 중손이었거든요. 동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 얘들하고 우리 집안을 한번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40대 중반 50대까지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운이 좋게 그때 기술의 상징 금성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20대, 30대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 거기에 한 전국에 컴퓨터 설치하고 전화기 연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100 몇십 명 되는데 임원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 임원이 하늘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임원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니까 그 임원이 도와주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술자석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임원이 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식하는데 제가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해봐 과감하게 앞에 가가지고 술 한잔 드리면서 이사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뭔데? 되게 보면 열심히 하시 내려보고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임원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난 되게 난 진지하게 정말 물어봤거든요. 집안을 살리려면 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킬 줄 알았더니 웃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사업하듯이 해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7시 반에 출근한다 그러고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한다.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7시에 출근했고요. 지금까지 일을 내 사업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니 일에 미쳐 있었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퇴직할 때쯤 돼서 직원이 나한테 상무님 그때 별명이 세븐일레븐이었어요. 내가 무슨 편의점? 아니요. 7시 출근 11시 퇴근. 아니야 임마 7시 출근은 맞는데 11시 이후에 퇴근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가끔 40대 중반 돼가지고 나는 이제 막 잘 나가는 부장이고 막 구본무 회장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듣냐면 나 당신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 고통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시댁 일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동생 4명에 또 막 제사 듣고 그러잖아요. 또 옛날 아버지 또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마누라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인정 한번 받아봐야겠다. 좀 이제 자만스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마누라 입에서 존경한다는 말 나오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평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부 모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 모임이. 그런데 내 동료 부인한테 아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나는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우와! 3년 만에 내가 이 말을 듣는구나 하고 4, 5년 지나서 이제 속으로만 기뻐하고 한참 있다가 당신 나 존경한다 그랬지. 그럼 존경하지. 그런데 일하는 것만 존경한대요.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랍니다. 그래서 반밖에 내가 달성을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아내가 죽기 전에 아내한테 존경하는 말을 드려야겠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여보 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가 혹시 당신보다 먼저 죽을 때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뭔데? 고마웠고 감사하다. 고마웠고 미안해. 그 말 해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존경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잖아. 아시아 조금만 더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스승은 이제 이 꿈을 갖고 나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주 독하고 야비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협력회사들이 죽는 거는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운명이에요. 근데 내 사업부 실적을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짓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로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기왕이면 큰 곳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대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일하다가 또 폴리텍 대학에서 있다가 이제 대림대학으로 옮긴 겁니다. 이제 지금은 신동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꿈을 꿔요.
그러니까 한 절반은 꿈이었고요. 내가 내 느낌에 우리 학생들 보면 절반 정도는 어설프라도 꿈은 꿉니다. 근데 이 중에 달성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저는 꿈이 대략 요만큼 됐거든요. 그러면 왜 나 같은 애들이 없지? 미안합니다. 근데 좀 자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꽤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요. 내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실현될 만한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향인데 우연치 않게 미팅을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이제 막 사랑의 호르몬이 확 나거든요. 잠을 안 자도 졸립지가 않고 새벽 2시에까지 통화하고 아침 6시에 또 일어나서 통화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갑자기 이렇게 이뻐졌니?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들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냐면 막 피부가 뽀해지고요. 막 그래요. 부부관계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시원찮아지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낯빛이 꽁티티해져요. 근데 다시 좋아지면 또 막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밝아지고 이렇게 계속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하루에 3끼밖에 에너지 흡수가 안 되는데 에너지 소비는 10끼 먹어야 될 만큼 소비해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가 우리 인체 시스템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가바 시스템이라는 걸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빠르면 6개월, 최대 2년 이상 가면 어느 한 아이템 가지고 흥분한 거는 다 없어집니다. 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바 시스템이 작동을 할 때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막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 또 도전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난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방어기제가 생깁니다. 근데 방어기제가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아방어기제는 원래 본능적인 방어기제. 맨날 남 핑계대고 남한테 화풀이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부정, 억압, 남탓 이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이제 착한 성숙한 방어기제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승화를 하거나 유머로 넘기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한테 베풀거나, 그러니까 싸움 엄청 잘하는데 이 싸움을 자주 두드러 패면 이제 폭력 전과자가 되는데 위에 뭐 복싱 선수가 되거나 격투기 선수가 되거나 하면 박수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막 잘못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확 쌓여있을 때 누가 옆에서 또 잘못 말하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멋있게 유머로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혼자 스스로 땀을 막 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게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뭔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또 이제 도파민이 막 나와요. 이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실패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앞으로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숙한 방어기제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다른 거 할래. 또 다른 길 찾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하시면서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미안한 말인데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이 많아요.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아픈 원인이 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미안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의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이제 부정적 메커니즘이 시스템은 동작한대요. 이건 뭐냐면 인류가 지금 가장 약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인종이 이제 인류를 평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 지구를 쭉 이렇게 지배하는 그 가장 큰 게 부정성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이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되고 있을 때 과거에 이거 잘못했는데라고 빨리 이거 빠져나오게 하는 이 시스템이 부정 메커니즘인데, 이 단점이 뭐냐면 쓸데없이 막 그 메커니즘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가 마찬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여자 맛있게 사주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꼭 지금 참 당신 많이 좋아졌네. 옛날에 당신 한참 일에 폭 빠져 있을 때 나 속상한 거 생각하면 어휴 지금도 막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했나 싶어. 그러면 막 20만 원짜리 뷔페에서 밥 사주고 기분 좋게 소주 한잔 하고 술 한잔 하고 이제 있는데 그 말 하면 그거 아니 지금 당신은 나한테 이 말을 할 이 타임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는 이 상종하면 안 된다. 이게 만나면 싸운다. 가능한 한 대화를 적게 하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어기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라는 게 뭔가를 알면 그래? 이 사람이 좀 본능이 다시 발현되는구나. 그래?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래서 웃어버리면 그 마누라도 웃자고 한 이야기였잖아요. 싸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한마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말이 싸움이 돼버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40대 후반 50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애들하고 살고 이런 거 공부 좀 하고 나니까 저건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거구나. 이건 내가 유머로 넘겨야지. 이걸 못 넘기면 모르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거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방어기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하는 거는 그건 나쁜 사람이죠.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를 알고 나서는 아내하고부터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말하는. 그런데 가끔씩 그게 아직도 이제 강도가 세면 그게 이제 이게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반성하죠. 또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바이어스가 걸리는 건데 웬만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고 이제 게임 해보면 저기 학생들 청년들 두 분 펜 입고 있으니까 내가 선물 줄 테니까 5개만 최근에 일어나는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 5개만 써보세요. 또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 5가지. 써봐. 본인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두 분이 그 부부 두 분 한번 상의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5가지 사건 선물 드릴게요. 많은데 한 3가지만 하시죠. 5가지. 5가지였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5가지. 김안수 입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도 선물 드려야 됩니다. 차에 놔두고 왔습니다. 가져올게요. 다 썼어요? 네. 한번 보자. 나는 안 볼 테니까 5개 된 거만 보고. 오케이. 이 중에 좋은 게 몇 개예요? 1개. 좋은 게. 다 좋지. 다 좋은 게. 무난한 거. 책임도 써보세요. 쓴 사람들은 써보십니다. 좋은 거는 자기 좋은 거는 3개.
야, 학생들하고 교육하고 다르네. 목사님은 진짜 좋은 통역하죠. 네 가지. 예. 아무튼 선물은 이제 7개가 있거든요. 차에 있어요, 차.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최근에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 5가지 쓰라고 그러면 그중에 좋은 게 몇 가지라고 그러면 보통 2가지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거는 빨리 잊게 하고요, 나쁜 거를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게 인류가 진화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포트 내려야 할 때, 야, 다음 주 수업까지 레포트 다 내야 된다. 그래 학점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레포트 안 내는 애들은 다 F학점이야. 어떤 게 더 강하게 더 들려요? 부정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부정적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말하는 게 자기 내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이 더 편하거든요. 사람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나 대할 때는 긍정적이고 상대 대할 때는 부정적이게 안 돼요.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이거 안 먹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이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하나, 아주 부정성의 지배. 이것도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 우리 상사들은 10년을 충성했는데요, 한 번 잘못하면 찍혀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자른다는 게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와, 그래서 야, 100번 잘 아무 소용없다. 안 찍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회사 다닐 때 철칙이었어요. 저 사람한테는 잘할 필요 없어. 찍히지만 마. 찍히면 간다. 이렇게.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천수를 못 누리고 아주 비참하게 찍혀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 성향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이런 마음 때문에 고통도 심해요. 그리고 잘 되는 돈 별로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환자가 부정적인 환자에 비해서 10년 후에 생존율이 20%가 더 낮답니다. 의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부정성과 긍정성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 지도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의식을 빛의 세기로 거의 2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파워 앤 포스인데요. 파워는 긍정의 힘입니다. 파워 오브 러브 그러잖아요. 사랑의 힘. 그런데 포스는 위험을 가하는 힘입니다. 그 에어포스 이러면 공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는 힘하면 그냥 에너지인데 서양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구별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 호킨스 박사가 이 17단계의 의식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의식지도는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건데 조사를 해보니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된 사람들의 평균 의식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자존심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는 남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자존심에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는 거가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더 나쁜 에너지는 분노내고 화내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아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탐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랍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막 협력회사들 다 죽이고 돈 많이 번 재벌들이 그걸 총 책임자가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 또 더 큰 게 슬픔, 그보다 제일 큰 게 수치심. 근데 수치심이 이렇게 안 좋은 건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심은 그냥 견디면 되는데 이게 수치심은 거의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 그리고 지금 세대의 사람들, 청년들 어디쯤 가 있냐면 용기쯤에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편하면 생각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들도 많이 배워서 이성적으로 좀 더 성숙되고 하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학생들 어떤 학생이냐면 자기 결정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용기 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홀랑 망해먹었어도 이거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생각하고 집안을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되게 사람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맺고 나의 잘못도 전혀 그 사람이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멋있는 사람, 자긍심 있는 사람, 오픈 마인드고 진실로 대해요, 사람들. 그리고 수치심이 없어서 남이 쉽게 말해줘도 그걸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잘 따라하면 보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계의 다 지도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에 관한 연구 사례들도 많아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아니라 그냥 한번 보실래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더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여기서 그 호주 TV 프로듀서였거든요. 론다 버린이 만든 건데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하는 말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서 희망해라.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조사해서 낸 책이거든요. 그 두 번째, 정말로 그렇게 구해진 것처럼 믿어라. 세 번째는 그렇게 믿고 행동해버려라. 그럼 성공한대요. 그러면서 사례들이 막 나와요. 뭐 차를 사고 싶은데 뭐 빚쟁인데 이런 거 다 탈출하던 방법들이 그 형상화시켜서 마음속에 그리고 이게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그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21장에 21절 22절에 믿음이 100이면 믿음이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든지 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다 받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프로이드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알코올 그 중독자를 치료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단계 상황까지 치료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롤란드라는 사람한테 너 종교 따지지 말고 네가 믿을 만한 그룹에다가 나 알코올 치료 좀 해주세요라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해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치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예 중독에서 그 국가에서 포기한 사람 또 데리다가 그렇게 또 그 영적인 그룹에게 기도하게 했더니 그 다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 뒤에 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또 호킨스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은 특정한 파장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패턴은 영원하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프린스턴 공대 교수는 그 심리학 교수랑 같이 해가지고 랜덤 넘버링 제너레이터라는 그 난수 발생기를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0, 1을 발생하게 했대요. 물론 그 교수니까 미친 짓을 한 거죠. 20년 동안 1260건을 시험을 했는데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미세한 입자 상태로 있을 때는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파동으로 변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영향을 준대. 그리고 나쁜 마음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좋은 마음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 위약 효과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실제로 무릎 관절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했어요. 근데 치료해서 빼낸 사람하고 그냥 개복했다가 덮고 깨맨 사람하고 치료가 결과가 똑같다고 나왔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명의도 의술을 줘서 명의가 아니라 명의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 생물학자, 그러니까 암세포를 병하고 있는데 이 암세포한테
정상세포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배양할 때하고 가만히 놔둘 때하고 40%나 차이가 났다. 이게 이제 이제 15분 남았네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 나오는 건데요. 우주 만물은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역을 따지지 않는 비국소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저 명왕성에까지도 함께 그 생각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운동. 그거 이제 양자역학에서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T형 자동차 만들어 세계적인 재벌을 했잖아요.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마음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서 그 책에 우주는 무한한 능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대로 믿고 그 실천했더니 이렇게 부자 됐다 이거예요. 또 비국소성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리학자하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가 이게 진주만 참전했던 포병을 모아놓고요. 여기서 입안에서 이제 DNA를 끄집어내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다가 배양을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진주만 폭격 당시에 처참한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치를 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치를 떠는 그 진동이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침에서 빼다는 DNA가 함께 그렇게 흥분을 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요, 이게 종교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상하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파동, 이게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빛도 이게 우리 일반 그 광자가 있거든요. 빛도 전자가 있고 이 물질도 전자가 있는데 이 광자에 파동 에너지와 물체의 그 입자를 동시에 찍은 사진을 최초로 이렇게 선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은 뭐예요? 에너지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지금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동을 해요. 노래할 때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몸은 다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꽃나무만 이게 물건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이 다 각자 고유의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장국형 집사님한테 했더니 맞대요. 그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여기서 설치하는 거는 소음이 안 나는데 저쪽 건물에 설치하는 건 소음이 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건물에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서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같은 에너지가 겹치잖아요. 그럼 에너지 훨씬 커져요. 근데 나하고 특성이 반대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증폭을 한다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끼리끼리 이거는 막 더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시컷 떠드는데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생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공명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공명상자가 있어요. 여기서 띵 하고 올리면 이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왜 움직여야 돼? 파동 때문에. 근데 여기 띵 하던 움직이는 걸 이걸 잡아버렸어. 그럼 소스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입니다. 한 번 영향을 받으면 얘는 계속 움직여요. 이거 가만히 놓으면 이것도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존경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아우라를 내가 받아서 변할 수 있는. 자녀도 똑같습니다. 안 가르쳐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안 해도 얘가 나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미워하잖아요. 그 새끼죠. 저놈을 내가 진짜 엽서버려야 되는데 7번째 태어나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또 딸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요. 걔가 그런 말을 속으로만 갖고 있어도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에너지의 공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파동을 활용해서 이동통신, 스마트통신, 우주통신을 하느냐. 무선통신은요, 사람이 진동을 일부러 기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하나님 만들어준 진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진동을 만들어요. 수전 발진자가 수정을 그 진동 안에 파동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어요. 그걸 변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같은 위상을 중폭에서 증폭을 해서 공중에 쏩니다. 제가 그거 전문가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수신해가지고 아주 작은 신호를 또 위상을 겹쳐가지고 증폭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인간이 만든 진동수를 거꾸로 위상을 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신호만 가지고 우리가 통화하고 영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파시 있잖아요. 텔레파시. 이제 인간이 만든 진동수 말고 자연에서 나오는 진동수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고 나하고 또 서로 말이 없지만 서로 대화할까. 이 연구하는 게 지금 텔레파시거든요. 상당 이 협회에서 아주 깊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하나님의 그 영역이어가지고 이거 아직 과학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들 있잖아요, 그죠? 박수무당, 또 막 신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그쪽의 그 진동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이 저기 파동들을 쭉 빛부터 저기 뭐 라디오, 이동통신, 위성통신 이런 것까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동 효과 다시 한번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미러링하고요. 뉴럴 커플링인데 미러링이 뭐냐면 애기한테 따끔하고 있잖아요. 애기도 빵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러링. 아빠가 훌륭하면 애들도 훌륭해져요. 아빠가 사기쳐가지고 또 부자 되잖아요. 그럼 애들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 아빠가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도 커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럴 커플링이 뭐냐면 서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뭐 교감하고 있잖아요. 뇌파를 측정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전자의 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마음이나 단어만 가지고도 실제로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저 글자 써놓고 미움이라고 써놓고 하면 그 양파가 아주 엉망진창되는 거. 나쁜 말 써놓으면. 또 말 없이 이렇게 그 말로 그 단어 없이 말로 사랑해 하는 이 쌀하고 미워하는 쌀하고 곰팡이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진동에 들어있는 정보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비밀이에요. 또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99%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이 없잖아요.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보험이 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걱정을 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안 하죠, 이제. 평화의 시대에는 지금 사람으로 보면 보통 2대1 정도의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이제 리더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3배는 많대요.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회사 조직을 한 60개 조직을 이 책에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쁜 조직은 대부분 부정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실적은 긍정적인 조직이 2배 정도 많고요. 탁월한 실적을 내는 조직은 긍정적인 비율이 부정적인 것에 비해서 6배나 많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조직으로 탁월한 실적을 낼 수 있어요. 단 깡패라든지 폭력 조직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마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100% 긍정적이면 자기가 긍정적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과거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거든요.
그놈 때문에 자기가 대우받고 있는 걸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보면 아무튼 성공하는 책들 보면요, 남을 사기쳐가지고 너 혼자 짓밟고 일어나는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래요. 주도적으로 일하고 어떤 경우도 화내지 않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근데 잘 안 되죠. 자, 이제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건강하면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이렇게 이렇게 소위 그 반골 기질로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이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20대 때 꾸었던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은 저희 형제가 아들만 5이거든요. 이 5형제하고 굉장히 화목하게 지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제 이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되게 보면 제가 처갓집이나 다른데 좀 친척집에 가보면 장례 끝나고 나면 아버지 유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주금까지 약간의 뭐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장례 끝나고 나서 우리들끼리 더 좋아졌어요. 왜냐? 장례 비용에 나온 돈 가지고 누가 얼마 받았는 거 따지지 말고 이 비용 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온 거니까 이 비용으로 장례 비용 다 쓰고 끝내자. 그러니까 뭐 조금 사회활동 못한 친구들, 많이 한 친구들 돈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뭐 자기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럼 끝내자고 하니까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나눠줬지. 그러니까 우리 넷째 동생이 독일에 산청 살다가 있다고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보니까 총 비용이 들어오는 이 비용이 처갓집에서 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걔는 돈을 더 받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돈 가지고 서로 다 절차하고 남은 거는 동생들하고 n분의 1 했으니까. 막내 동생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목해요. 그죠? 또 아버지가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는 도 어머니도 좀 드리고 거기 남은 돈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5형제 화목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내가 LG에 다닐 때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비용을 내가 다 냈어요. 내가 낸 게 아니라 마누라가 냈죠.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자고 하죠. 무조건 내라고 했거든요. 빚을 내더라도 내라고 했거든요. 동생들이 그거에 이제 본받아가지고 막내 동생이 금융공학 공부해가지고 뭐 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막내 동생이 그렇게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야, 돈 내가 낼게 이번에.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제 그 학비 다 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서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제 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래가지고 지가 봐주고. 뭐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임원 된 거는 아까 말한 그 임원분들이 그 어떻게 하면 임원 되고 저도 임원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지방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박사학위도 사실은 이제 회사 끝나고 대학에 왔을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보니까요, 내가 노력을 10을 해도 100이 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LG에 있을 때는 이렇게 쭉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의 보살핌이 있었고요. 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LG 때 저를 임원시켜 주신 이제 그 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회장님한테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있냐? 지금 대림대학 이사장이십니다. 나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나를 대림대로 야 폴리텍 때 있지 말고 대림대 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 가기 싫은데 그래도 시키니까 갔거든요. 폴리텍 대학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서 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사장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요해. 혼자 절대로 안 돼. 가능하면 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아주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되게 중요해. 근데 그분한테 내가 10원 하나 준 적이 없거든요. 단지 설, 추석, 신전 때 그냥 문자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한 이 나눔, 이게 이제 직장 생활에 제가 했던 것의 나눔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장에서 보면 입사할 때 꼴찌로 입사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 출신에다가 그때 토익이 뭔지도 모르고 입사했거든요. 근데 부서 배치하는데 그 LG 인하원에서 다 모아놓고 토익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리딩만 한 200 몇십 점 받아가지고 꼴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0명 중에. 그 중에 한 17명이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 와가지고 왔거든요. 당연히 꼴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시설 공사하는 그런 설치 부서로 갔겠죠. 그런데 그 대부분 그 전문대 애들이 있는데 내가 대졸자가 갔으니까 필요했어요. 대졸자가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초창기 때 신입사원 때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현장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 가지고 회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의 경험을 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뭐 어디 회의건 간에 항상 내 의견을 묻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는 망했다. 큰일 났다. 반도체 사업부라 해서 난 곡을 쓰고 뭐 연구소인 줄 알았는데 무슨 전화국에 다니면서 공사로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새벽에도 불려나가거든요. 문제 생기면. 이거를 한 몇 년을 거치고 나니까 네, 최고의 뭔가 이렇게 엘리트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가 정신으로 회사를 하라니까 성과는 나보다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월급은 똑같아요. LG가. 삼성은 뭐 좀 차등이 있다는데 LG는 별로 안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과 많다고 뻐기는 애들은 대부분 스스로 그만두거나 잘려나가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월급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조직에 잘 융화해서 함께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LG에서 지금 대림에서 이제 왜 더 근무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제 교육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공고생 애들을 데려다가 국가의 뭔가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토요일마다 공부시켜서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에 57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320명. 이 학교는 무슨 수입이냐면 이 학교 수입은 다 정원의 수입이어가지고 공짜 돈이에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7억, 20억 1년에 그렇게 학교에다 벌어줘요. 그래도 월급은 거기에 비하면 짓고리만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총장도 나를 무서워해요. 혹시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여기서 학생 싹 빼가지고 그리 데리고 갈까봐.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상사가 무서워하는 직장 생활이 최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월급 좀 적은 거는 마누라가 적게 쓰는 거지 내가 적게 쓰는 거는 똑같아요.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씩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잖아요. 계약직은 일을 하는 태도가 딱 계약직하게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계약직이 정규직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칭찬해가지고 다 정규직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정규직을 노리고 정규직처럼 이야기하는 건 나한테 읽히죠. 그죠?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야.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해주는 말. 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됐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네가 실력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그거 말고는 안 될 리가 없어. 실력이 부족한 노력하면 되고 때가 부족한 거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금까지 교훈. 두 분들 직장 생활 할 건데 뭐 이해는 가죠. 그러면 이제 삶의 지혜,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봉사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봉사가 뭐예요? 남한테 밥 사주는 거예요. 밥 많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 최고입니다. 밥 사주는 거. 근데 10번 사줬는데 저놈이 한 번도 나한테 안 사.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겠죠. 그런 사람은 밥 사면 안 됩니다. 사주고 끝나버려야 돼요. 기대를 하면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런 그 고통을 겪었거든요. 도와줬는데 오히려 나를 더 배신하고, 도와줬는데 나한테 더 해를 끼치고, 회사 다닐 때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구나. 도와주면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해를 끼치면, 아, 내가 해를 당했구나 라고 그냥 해버렸는데, 도와준 놈한테 내가 당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혜로운 스승 만나라. 훌륭한 사람, 나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을 꼭 만나세요. 근데 그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태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태도를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하고 남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 명상.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라 그러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제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명상이 아까 말한 시크릿 나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명상을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운동 많이 한다고 알고 있죠. 운동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 절반 하고요, 나머지 절반을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기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꾸 그런 게 안 나오게 하고, 그래야 뇌가 건강해야 육체가 함께 호르몬이 좋아져가지고 함께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닝 열심히 하는 사람 난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거 절반만 집에서 체조만 하고요, 나머지 기도하고 명상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되게 맑아집니다. 이제 거기는 해당하는 사람 우리 공부 안 하면 끝이에요. 뇌가 정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노화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고 얼굴 표정이 밝은 이유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공부는 아니지만 이런 공부 저런 공부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5번 핵심. 학생을 가르쳐 보거나 직장 생활에 부하직원, 지금도 직장에서 나는 학생도 가르치고 얘들하고 17명, 16명의 부하직원이 있거든요. 내 팀에. 이 사람들 보면 가짜치도 않은 게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아니면 뭐 옛날에 잘 살았다고 뻐기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떻게 하면 쟤들 내보내니까 그 부분밖에 안 돼요. 짜증나니까. 이게 네거티브, 이게 에너지가 나한테 쌓이면 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면 그 분수보다 조금 더 낮게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쇼펜하우어가요, 되게 그 염세 철학자거든요.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준대요. 그래서 그 굴욕감이 나를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잘난 체하지 말아라. 저도 지금 그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뭐 잘난 체했다고 누가 나 공격해서 나를 뭐 잘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분은 나쁠 거 아니야. 나는 못하는 걸 지했다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꼭 돈이 좀 들더라도요, 다른 거 아껴서 환경은 좋은 데서 사셔야 돼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